마이클 스타인하트, 월스트리트의 반역자. 1967년 한 젊은 유대인 청년이 단돈 770만 달러를 들고 월스트리트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스타인하트. 당시 26세에 불과했던 이 청년은 앞으로 30년간 연평균 24%라는 경이적인 수익률로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제1장 브루클린의 북메이커 아들. 마이클 스타인하트의 이야기는 화려한 맨해튼이 아닌 브루클린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 솔 프랭크 스타인하트는 보석상이자 북메이커였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아버지는 어린 마이클에게 독특한 교육을 했습니다. 세상은 확률의 게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을 계산할 줄 모른다. 아버지는 종종 어린 아들을 데리고 경마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에 돈을 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이클에게 배당률을 계산하게 하고 군중의 심리를 읽게 했으며 언제 베팅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13세 생일, 아버지는 마이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200주의 주식이었습니다. 펜 디젤이라는 작은 회사의 주식이었죠. 이제 너도 자본가다. 매일 신문에서 내 주식 가격을 확인해라. 그리고 왜 오르고 내리는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이것이 마이클 스타인하트의 투자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야구 카드를 수집할 때 그는 주가 차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청소년들이 데이트를 고민할 때 그는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에 입학한 스타인하트는 금융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수들의 이론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말도 안 돼. 시장은 인간이 만드는 거고 인간은 실수하니까. 그는 이미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제2장 3명의 무모한 청년. 1967년 마이클 스타인하트는 2명의 동료와 함께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롬 파인과 하워드 버코위츠. 이들은 모두 20대 중반의 젊은 분석가들이었지만 월스트리트의 보수적인 관행에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할 거야. 스타인하트가 말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해. 그들은 틀려도 변명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다들 똑같은 주식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를 때 크게 이기는 거야. 스타인하트, 파인, 버코위츠 앤 컴퍼니가 탄생했습니다. 시작 자본금 770만 달러.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월스트리트의 거대 펀드들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하트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연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우리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취한다. 상승할 주식에 투자하는 동시에 하락할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 오늘날에는 당연한 헤지펀드 전략이지만 1960년대에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우리는 시간 프레임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루의 사고파는 단기 트레이딩부터 몇 년을 보유하는 장기 투자까지. 스타인하트는 기회가 보이면 어떤 전략이든 구사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우리는 레버리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차입금을 활용해 더 큰 포지션을 취하는 것. 위험했지만 제대로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원칙, 우리는 군중의 반대편에 선다. 제3장 역발상의 예술. 1970년 월스트리트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은 치솟았으며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하트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기회다. 그는 파트너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파는데 누가 살까? 우리가 사는 거지. 그는 특히 한 섹터에 주목했습니다. 방위산업이었습니다.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주문할 거고 방위산업체들의 수주잔고는 사상 최고를 기록할 거야. 근데 지금 이 주식들은 왜 이렇게 싸? 그는 그럴 만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도덕적 반감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타인하트는 그럴 듀어, 록히드,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방위산업 주식들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것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6개월 후 그의 판단은 정확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방위산업 주식들은 평균 40% 이상 상승했고 스타인하트의 펀드는 그의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하트의 역발상 투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73년 그는 또 다른 대담한 베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채권이었습니다. 당시 금리는 역사적 고점을 향해 치솟고 있었고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금리는 더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스타인하트는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지표, 연준의 정책 신호들. 그리고 그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어. 6개월 안에 하락 전환할 거야. 그는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또다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의 팀은 불안해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죠? 손실이 엄청날 텐데요. 스타인하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지. 하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리고 우리가 옳다면 수익은 어마어마할 거야. 그게 바로 비대칭적 베팅이라는 거지. 5개월 후 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인하트의 채권 포지션은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제4장 집중과 확신의 힘. 스타인하트를 다른 투자자들과 구별시키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분산 투자를 신봉합니다. 50개, 100개, 심지어 200개의 주식에 자금을 나눠 투자합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죠. 하지만 스타인하트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확신이 있다면 왜 조금만 베팅하는 거지? 만약 내가 옳다고 확신한다면 나는 크게 베팅해야 해. 1980년대 초반 스타인하트는 록히드에 거의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항공우주 기업은 L-1011 여객기 프로그램의 실패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시장은 이 회사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하트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록히드의 방위사업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C-130 수송기, F-117 스텔스 전투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망하지 않아. 오히려 살아남아서 번창할 거야. 그는 펀드 자산의 무려 20%를 록히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집중도였습니다. 그의 팀은 경악했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만약 틀리면 우리 펀드 전체가 위험해져요. 스타인하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이건 미친 짓이 아니라 계산된 베팅이야. 나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10번도 넘게 봤어. 경영진을 직접 만났고 공장도 방문했어. 이건 도박이 아니라 연구에 기반한 투자야. 18개월 후 록히드의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스타인하트의 집중 투자는 펀드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중 투자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22% 폭락한 그날 스타인하트의 펀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집중 투자가 양날의 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하트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또 다른 기회로 봤습니다. 시장이 과잉 반응했다고 판단한 그는 폭락한 주식들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스타인하트는 손실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그 해를 플러스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제5장 정보의 전쟁. 199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에서 스타인하트의 명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의 펀드는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명성에는 그림자가 따랐습니다. 스타인하트는 정보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기업 내부자들, 투자은행가들, 정부 관료들, 다른 헤지펀드 매니저들. 그는 모두와 통화했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정보는 곧 돈이야.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시장보다 1분 먼저 아는 것과 1분 늦게 아는 것의 차이는 수백만 달러야. 1991년 재무부 증권 경매에서 스타인하트는 또 다른 대담한 베팅을 했습니다. 그는 솔로몬 브라더스와 협력하여 재무부 채권 경매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경매에서 가능한 많은 물량을 확보한 뒤 채권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때 팔아치우는 것. 이른바 시장 코너링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스타인하트의 포지션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SEC가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재무부 증권 경매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혐의였습니다. 조사는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스타인하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그의 명성에 흠집이 가기 시작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1993년 스타인하트는 결국 SEC와 합의했습니다. 그는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냈고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타인하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치열하고 공격적인 투자자였지만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육장, 은퇴 그리고 재기. 1995년 마이클 스타인하트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은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54세에 불과했고 펀드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시장과 싸워온 그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벌었어. 그는 투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을 할 시간이야. 스타인하트는 자선활동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유대계 단체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버스라이트 이즈리얼이라는 프로그램의 주요 후원자가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유대인 청년들에게 무료로 이스라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고대 유물 수집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천 년 된 성경 시대의 유물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열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2004년 스타인하트는 다시 투자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돈으로만 투자하는 패밀리 오피스 형태였습니다. 더 이상 외부 투자자의 돈을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시장을 사랑해.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속도로 할 거야. 더 이상 분기별 실적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투자자들을 달랠 필요도 없어. 그의 투자 철학은 여전했습니다. 역발상, 집중, 유연성.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여유롭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또한 젊은 투자자들에게 멘토가 되었습니다.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스타인하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제7장 논란과 유산. 하지만 스타인하트의 말년은 논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2017년 그가 수집한 고대 유물 중 일부가 약탈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유물들이 실제로 불법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고 스타인하트는 이를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약탈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적절한 실사를 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에는 더 심각한 논란이 터졌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스타인하트로부터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명성은 또다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스타인하트의 유산에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투자 천재였지만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제8장 스타인하트의 투자 원칙. 이제 스타인하트가 평생 동안 발전시킨 투자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발상 투자의 힘.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릴 때 나는 반대편을 본다. 스타인하트는 군중 심리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알았고 그 왜곡을 이용했습니다. 둘째, 확신 있을 때 집중하라. 분산 투자는 무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스타인하트는 진정한 확신이 있을 때 크게 베팅했습니다. 물론 이는 철저한 연구에 기반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셋째, 시간 프레임에 얽매이지 마라. 스타인하트는 하루 만에 사고 파는 단기 트레이딩부터 몇 년을 보유하는 장기 투자까지 모든 것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의 길이가 아니라 기회의 질이었습니다. 넷째,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라.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성공 전략이 오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스타인하트는 평생 학습자였습니다. 다섯째, 감정을 통제하라.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나는 탐욕스러워야 하고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 나는 두려워해야 한다. 이는 말처럼 쉽지 않지만 스타인하트는 이를 마스터했습니다. 여섯째, 레버리지는 도구지 목적이 아니다. 스타인하트는 레버리지를 활용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레버리지를 활용했습니다. 일곱째,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대응하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즉시 포지션을 청산한다. 자존심 때문에 손실을 키우는 것은 바보짓이다. 에필로그 전설의 교훈. 마이클 스타인하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복잡한 초상화입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투자 천재였습니다. 30년간 연평균 24%의 수익률은 거의 신화에 가깝습니다. 그는 헤지펀드 산업을 혁신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논란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 법적 분쟁, 개인적 스캔들들. 이 모든 것이 그의 유산의 일부입니다. 스타인하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성공은 규칙을 깨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스타인하트는 월스트리트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둘째, 지적 정직함의 중요성입니다. 스타인하트는 자신의 분석을 믿었지만 시장이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면 즉시 인정했습니다. 셋째, 확률적 사고의 힘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북메이커의 교훈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고 장기적으로 확률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넷째,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타인하트는 투자에서는 천재였을지 몰라도 다른 면에서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성공과 인격은 별개입니다. 2025년 현재 마이클 스타인하트는 84세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있고 여전히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북메이커 아들에서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그의 여정은 아메리칸 드림의 한 버전이자 동시에 그 드림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마이클 스타인하트는 투자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전략, 그의 철학, 그의 대담함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연구되고 토론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또 다른 젊은 투자자가 스타인하트의 이야기를 읽으며 영감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달리 할 수 있어. 나도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설이 남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감을 말입니다.